오늘은 최근에 AI 관련된 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네들 주가가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저PBR 관련주, 은행, 증권, 보험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 들어가기 좀 무섭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도 무서워요. 그리고 저PBR 관련된 은행이랑 증권, 보험 들어가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봤을 때 좀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클래시스 그리고 덴티움도 나쁘지 않긴 한데 진짜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고 뭐 장기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국채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거든요. 요거는 뭐 지난 30년 동안 미국채의 가격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은 이제 미국 채권 금리를 나타내는 거죠. 금리가 뭐죠? 금리는 결국에 기대 수익률이자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 뭐 잠재적인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때까지 그 규모 자체가 커졌잖아요. 예전에 100이었던 규모에서 지금 뭐 만, 100만, 1000만까지 올라갔으면 그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브라질이랑 인도 뭐 이런 국가들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하죠. 그만큼 금리 수준이 그런 국가들 대비해서는 높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금리를 보더라도 30년간 뭐 40년간 꾸준히 금리가 하락을 했죠.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튼 지금의 미국채 가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미국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미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나마 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다라 그러면 그나마 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라는 거는 아닙니다. 추천 아니에요. 제가 말로는 추천이라고 했지만 요거를 무조건 사라는 거는 아닌 거는 다들 아시죠? 여튼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한해지라는 게 있는데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뭐 ETF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선물 ETF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없어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매달마다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1년으로 한번 뭐 환산해보면 거의 한 3.5% 정도 수익률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차익에 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분배금에 따른 수익률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더라도 좀 장기간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걸 보면 일단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2%, 13%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떨어지기는 했죠. 그만큼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국채가 이제 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기준금리도 5.5% 미국에 찍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6월 달부터 금리를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요 상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미국채를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뭐 곳은 당연히 TLT죠. 근데 TLT랑 이게 앞서 보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한해지 상품이랑 그리고 요거는 일본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채 상품을 나타낸 건데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뭐 똑같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움직임이 거의 똑같죠. 근데 좀 차이점을 보시면 TLT는 지난 1년간 7% 떨어졌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한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13% 그리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채 같은 경우도 13%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뭐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요거는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크기 때문에 금리 차이에 따른 환해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근데 뭐 퇴직연금, 뭐 개인, 뭐 IRP 그리고 ISA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절세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채를 투자하는데 지금 뭐 타이밍적으로 괜찮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보시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같은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77%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 게 최근이죠. 그만큼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힘들다. 부동산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국의 지역은행의 ETF를 나타낸 건데 요것도 올해 들어서 거의 한 10%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나스닥이랑 S&P가 얼마 올랐죠? 그거를 생각하면 얘네들 ETF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힘들다.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있다. 요런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미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근데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미국채에도 뭐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는데 워런 버핏은 단기채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뭐 TAT랑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20년 이상 그리고 30년 그리고 일본 증시도 20년 이상이죠. 당연히 장기채입니다. 단기채랑 장기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단기채는 일단은 확실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장기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미국채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10년물 장기채권이 아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난 5년 동안 그래프인데 코로나 때 저점을 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4.2%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소비 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경제가 탄탄하거든요.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률이 좀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뭐죠? 그 국가의 기대 수익률이자 기회 비용을 나타낸 겁니다. 기대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금리가 그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인도랑 브라질을 보면 금리가 좀 높죠. 미국에 대비해서는. 그만큼 그 국가에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튼튼하면 금리를 안 낮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중립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과거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중립금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 미국제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채를 투자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지난 12월 FOMC 연준 의사들이 이제 그때 점도표를 찍은 건데 4.75% 올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 올해 금리 수준이 4.5%까지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0.25%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을 보면 적립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6월에도 금리를 안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꾸준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좀 장기간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6월달 FOMC예요. 근데 과거에는 3월달에 이거 제가 과거에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봤었던 게 있었죠. 5.25% 0.25%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봤었죠. 근데 3월달 보던 게 이제 6월달로 늦춰진 것만큼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금 어느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3월 19일, 3월 20일 날 FOMC가 있죠. 근데 이때 FOMC 의사록이 나오죠. 점도표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전에 보면 3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때 미국의 비농업고용지수 논판 페이롤이 나옵니다. 지금 예측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거고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예측치도 심지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실업률을 보더라도 요거도 예측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계속해서 실업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측치가 3.7%인데 거의 지금 실업률이 뭐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요거도 3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죠. 요거도 예측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1월 달에 있었던 그때 전월 대비
평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가 0.6%가 나왔는데 0.6% 갑자기 이렇게 뛴 수치이긴 하죠.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입니다. 지금 임금 자체가 0.2%, 0.2%, 0.4%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0.6%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잖아요. 임금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소비력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전년 대비 평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4.5%, 4.1%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3월 8일 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최근에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그만큼 참가를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고용을 하기가 조금 더 힘들다. 그만큼 임금 수준을 높여야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거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안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3월 12일 날 요때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수가 보면 이제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줄곧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대에서 옆으로 계속 눕고 있죠. 더군다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4%대에서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은 2%대까지 CPI를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까지 떨어질라 그러면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여튼 그래서 요것도 3월 12일 날 CPI 지수가 발표되는 것도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CPI 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최근에 3.1%가 나왔는데 에너지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죠. 근데 에너지랑 지금 음식료를 제외하면 보면 이제 쉘터, 주거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도 9.5% 굉장히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월마다 한 1%, 0.1%, 1.6%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굉장히 걱정이 되죠. 이거 CPI 지수 중에서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미국 주거비 부분인데, 미국 주거비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떨어지는 규모가 CPI 지수 전체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둔화가 되어 있죠. 많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은지 요거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 지수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교통비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특히나 교통비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비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 중에서 의료비를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비도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약값을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요거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음식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도 한데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음식료 가격도 잘 안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있고, 오일 그러니까 유가 가격은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데 70불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주거비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CPI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거비가 어찌 보면 CPI 지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PI 지수를 보면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CPI 한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로 렌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 CPI의 주거비 부분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중위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이 주택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갔죠. 근데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1996년도부터 해서 보면 이게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지금 진로에서 예측하고 있는 렌트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실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잘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78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의원일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매파 의원이죠.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5%대 기준금리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립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립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대표적인 게 연준 자산을 보면 지금 7조 5천억 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자산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코로나 때 연준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만큼 지금 탄탄하고, 소비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은 미국채를 투자하는 게, 뭐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는 이게 지금 장기채거든요.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10년물 이상 장기채의 자산을 나타낸 건데, 장기채는 이 자산 규모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거는 5년에서 10년, 그리고 1년에서 5년, 10년 이하의 자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근데 10년 이상 장기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워런 버핏도 앞서 보신 것처럼 단기채를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채의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한해지가 매년마다 한 3%대 정도의 분배금을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뭐 TLT랑 장기채 비중을 뭐 70%, 80%요 정도 가져간 거는 진짜 조금 별로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30%, 40%요 정도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 40%는 미국채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저PBR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된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얘네들을 못 잡았으면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부동산 위기도 터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